자, 이어서 우리는 5회 모의고사 주택관리관계법규 문제풀이 제2강입니다. 제2강에서는 문제 13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건축법 문제죠. 건축법에서 뭘 얘기합니까? 대지와 도로 관계를 갖다가 물어보고 있죠. 보겠습니다. 건축법 명상 도시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원래 대지하고 도로는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됩니까? 2미터 이상 접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접해야 되는데, 다만 이것이 어떤 도로일 때 자동차만 달리는 도로다. 그때는 이거 2미터 접한 거 쳐주질 않습니다. 자동차만 달리는 도로. 그리고 꼭 2미터 안 접해도 괜찮다. 왜? 주위에 광장이나 녹지 같은 거, 공원등이 있을 때 여기에 건물 만약에 안 진다 그러면, 건물 질 예정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다가 출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필요 없죠. 그런데 다만 건축물이 연면적계가 얼마 이상일 때, 연면적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그 경우에 있어서 공장은 얼마고요? 공장은 예외적으로 얼마 이상일 때?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럴 때는 요게 얼마냐면 요게 6미터 도로고 요게 4미터 접해야 되죠. 요겁니다. 보겠습니다. 1번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대에서는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 맞죠? 2번입니다. 거기 공장이 얼마나 되어 있죠? 공장이 여기 2,000이라고 되어 있죠. 2,000. 연면적계가 2,000제곱미터 된 공장은 너비 6m 이상 도로에다가 여기 또 4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공장은 얼마 이상일 때 하는 것입니까? 공장은 얼마 이상일 때다?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죠. 그래서 2번이 틀렸대요. 비교적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2,000제곱미터 이상이지만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세 번째, 이건 뭔 얘기냐? 소위 말해서 지정 건축선이죠. 누가 지정했습니까? 소위 그분들이 지정할 수 있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그림이 이렇습니다. 건축선에 있어서 3번 내용이 있죠.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것이 10m짜리 도로다. 10m짜리 도로인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선을 후퇴할 필요가 있다 없다? 후퇴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후퇴시키는 거 있습니다. 어디서? 도시 지역에서 뭐 하려고? 시가지에서 위치 정비, 위치나 환경을 갖다가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몇 미터까지 후퇴시키냐? 4미터까지 이렇게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누가? 소위 그분들이, 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후퇴시키는 거예요. 여기 시장 후퇴시켰죠? 맞습니다. 몇 미터까지? 4미터까지 후퇴시키고, 그럼 후퇴시켰으면 건축물을 어디다 짓냐? 이 뒤에 이렇게 짓게 되죠. 그럴 경우에 있어서 요 후퇴한 거, 후퇴한 거, 요 대지 면적은 이 건물 지을 때 포함시킬까요? 아니면 빼버릴까요? 요거를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거기 3번 시장은 일단 됐고,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하면 도시지역 내에서 4m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4m까지 정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 경우 이 후퇴한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한다? 대지의 면적에 들어갑니다. 다른데 건축선 후퇴한 건 다 빼버리지만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 수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원래 이렇게 원래 본 법문이 있습니다. 담장이나 이런 또 이렇게 벽 같은 거, 이런 거, 담장 같은 거, 또 건물 같은 거는 원칙으로 건축선의 수임을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표 아래 부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표 위는 안 되지만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는 안 되죠. 맞고요. 다섯 번째,
공장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진 광장이 있는데 이 경우 연면적기가 1,000제곱미터 공장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괜찮다. 첫째, 옆에 공지 광장이 있어. 광장. 예를 들어서 광장이 이쪽 광장이 있다. 광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공장이 얼마라고요? 공장이 크기가 얼마래요? 보니까 1,000제곱미터인 대지 공장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원래 공장이 만약에 3,000제곱미터는 6m, 4m 접해야 되죠. 3,000제곱미터. 근데 이제 3,000이 안 되면 2m만 접하면 되는데 다만 뭐가 있으니까 옆에 뭐가 있으니까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 있단 말이죠. 공지가 있다. 공지. 그러니까 공지가 있으면 허가권 인정해서 공지라고 인정해서 여기는 이제 건물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굳이 이거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안 와도 괜찮다. 맞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13번 답은 2번이 드렸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14번입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다만 건축법 73조에 따른 적용 조례, 특례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높이 제한해서 정상적인 건물을 보고 원칙적인 답변을 하라 그 뜻입니다. 자, 14번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원칙적으로 높이 제한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높이 제한은 크게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가로구역 단위가 있고 가로구역 단위.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일조등 확보. 일조등 확보는 뭐냐면은 햇빛이나 통풍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가로구역 단위는 뭐냐니까 이 대지 같은 것이 뭐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대지 같은 게 있으면 뭐로 둘러싸여 있냐면 도로로 둘러싸인 부분.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인데 도로로 둘러싸인데 바로 가로구역인데 이때는 허가권자가 높이를 지정합니다. 높이를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높이 지정할 때 다르게도 가능합니다. 높이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현황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죠. 반면에 일조등 확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모든 건축물이 일조권 확보를 합니다. 또 그러나 공동주택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공동주택 중에서 일단은 일반 사업자하고 중심 사업적은 일반 사업적과 중심 사업적은 일조권 확보를 안 해줘도 됩니다. 땅값 비싸서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둘 다 어떻게냐? 전용 일반 주거지역은 일단은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냐? 원칙적으로는 어느 방향으로? 정북 방향입니다.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주는 겁니다. 다음은 예외적으로 어느 방향도 할 수 있냐? 개발지 같은데, 신개발지 같으면 정남 방향 정남방향에 인접대지 경계에서 뛸 수가 있습니다. 정북이란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이것이 정북 방향이고 여기 정북. 이게 정북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예외로 정남 뛰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정남 이게 방위표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얼마 뛰느냐? 이게 높이가 높음으로써 이걸 많이 뜁니다. 그래서 이게 높이가 9m 이하일 때는 1.5m, 이걸 1.5m 뛰면 됩니다. 1.5m 이상 뛰면 되고, 이것이 9m 초과일 때는 이거 뛸 때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 뛰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은 일반 사업적, 중개사업적 안 해도 괜찮습니다. 땅값 비싸니까. 일단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하냐. 인접 대지 경계선 뛰는 경우 있고,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
또 하나 인동거리, 동과 동 사이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동과 동 사이, 1동, 2동 사이. 이걸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뛰는 건데 이렇게 뛰는 게 이게 바로 인접 대지 경계 뛰는 겁니다. 이렇게 뛰는 겁니다. 반면에 인동거리는 뭐냐면 이 아파트 돈끼리 뛰는 거죠. 돈끼리 뛰는 거. 이게 바로 인동거리 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띄워주게 되죠. 자, 이 정도 해놓고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보겠습니다. 첫째, 1번입니다. 전형주거적과 일반주거지 안에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일조권 확보를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그렇죠? 여기 전형주거적과 일반주거적은 당연히 일조권 확보해야 되죠. 맞습니다. 두 번째, 중심사업 쪽에 건축하는 공동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이 공동택에 있어 어느 사업적이라고 했죠? 중심사업적. 중심사업적 안 되잖아요.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세 번째, 일반 주거적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일반 주거적이네 여기죠. 일반 주거적 건축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경우 건축물의 9m 이하의 부분을 정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1.5m 이상 띄어야 된다. 맞죠? 이 일반 주거적은 원적으로 정방향일 때 거기 9m 이하일 때는 얼마라고요? 1.5m 이상 띄어야 되죠. 정방향으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서 건축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게 가로구역, 여기. 가로구역에서는 허가권자가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죠. 다르게 정할 수도 있죠. 맞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해주려면 지방건축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 절차 등은 토지 이용 규제 규범에 따른다. 맞습니다. 다만 그 최고를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최고란 말 안 쓰니까 그냥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는 최고자는 지워버리시고요. 5번은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이렇게 최고는 요즘 안 쓰는 말이니까 그냥 높이를 지정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를 지정하려면 이렇게 고치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지방건축 심의 거치고 또 의견 철치 절차는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네요. 일반 사업 쪽, 중사업 쪽 빠집니다. 공동택. 이어서 15번으로 갑시다. 건축법률상 건축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건축법률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 오래간만에 아주 고전적인 문제가 나왔죠. 문제 풀면서 아마 이렇게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이런 문제도 있구나 하고 보겠습니다.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보거라. 예. 자, 우리가 용어 정의할 때 건축법 제일 앞에 나오죠. 용어 정의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니까 건축이라는 게 있고 건축 대수선 그다음에 용도 변경 이렇게 나가죠. 이 경우에 있어서 건축 개념 속에 대소이나 용도 변경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건축은 건축이요, 대소는 대소이요, 용도 변경이 용도 변경입니다. 다만 건축은 뭐가 있냐 그러면? 건축은 모두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신축, 증축, 그다음에 개축, 재축, 그다음에 이전 이렇게 5가지가 있죠. 대소는 건축 개념이 안 들어갑니다. 별도죠. 용도 변경도 건축 개념이 안 들어가죠. 별도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에 해당하는 거 모두 골라보시오. 기업.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부속 건물을 짓는다. 자, 이겁니다. 여기서 건물 이렇게 빈 땅 있는데 여기다가 부속 건물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런 땅에다 부속 건물 짓는다. 화장실 같은 거, 창고 짓는다. 이거 뭐라고 하냐? 이거 신축입니다. 그래서 빈 땅에다가 부속 건물을 짓든 주된 건물을 짓든 다 뭐다? 다 신축입니다. 신축. 그래서 신축은 뭐죠? 건축에 들어가죠. 그러면 일단은 기역은 합격이고 합격 기역. 그다음에 니은 기존 4층 건물인 대지에 6층 건축물의 층수 6층으로 늘렸다. 2층 더 올라갔네. 이렇게 그건 뭡니까? 층수 올린 거. 층수가 플러스 됐으니까 뭐죠? 이건 증축이죠. 증축이죠. 그렇다면
니은도 합격, 증축으로서 합격이고. 다음 디귿 지진으로 멸시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로서 다졌다. 원래 지진으로 멸시되면 재축이죠. 자연재해, 재축인데 종전과 같은 규모니까 그대로 재축이죠. 만약에 규모가 넘어갔다, 특별히 연면적이 넘어갔다 그럴 때는 신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같은 규모니까 그냥 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축이고 재축도 뭐죠? 역시 건축이 됐고 디귿 합격이고. 자, 그러면 신축, 증축, 재축했네. 현재 니을은 뭘까요? 주요 구조를 해치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4m 옮겼다. 이전입니다. 이전은 주요 구조를 해치하지 않고 같은 데서 위치만 옮겨. 위치만 옮겨. 위치 여기 얼마 옮겼대요? 위치 옮겼는데 얼마 옮겼대요? 4m. 그럼 뭐가 이전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전도 건축에 들어가죠. 여기 리을. 그러면 기역, 니은, 리을, 디귿, 리을 다 되니까 답은 5번이고. 그럼 얘기 안 하는 게 뭡니까? 개축 얘기 안 하죠. 개축은 뭐냐? 개축은 인간에 의지해서 스스로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건데, 다시 축조하는데 이것도 어떻다? 종전범위 되죠. 종전범위입니다. 만약에 범위가 초과되면 어떻게 하냐? 범위가 초과되면 뭐로 되죠? 이거는 신축으로 합니다. 신축으로 하죠. 종전 범위 내에 됩니다. 범위 초과되면 신축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재축도 범위가 초과되면 특별히 연면적 같은 게 초과되면 이것도 뭐로 갑니까? 역시 신축으로 가버리죠. 신축 갑니다. 신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번 가시겠습니다. 건축법률상 소음 방지를 위한 일정 기준에 따라서 경계벽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 즉 옆에 집에 옆에 건물의 옆방이 막 들리면 안 된단 말이죠. 옆에 호실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거의 경우가 아닌 게 뭐냐? 보면은 거기 16번입니다. 보면은 해설을 제가 자세히 넣어놨습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틀릴 수도 있겠는데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3번에 단독택 중 다중택의 각 가구안이라는데 단독택에서 뭐만 들어가냐면 다가구입니다. 다가구입니다. 단독택 중에서 다중택이 아니라 다가구 4번만 들어있지 3번에 다중택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나머지는 다 이 경계벽을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독택 중에서 다가구의 가구안은 해야 되겠지만 다중주택은 하지 않죠. 답은 3번입니다. 다중주택은 단독택입니다. 주의하세요. 다중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라 이종 근린생활시설이거나 다중생활시설 혹은 숙박시설이죠. 다중주택은 뭐냐? 학생이나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하는 곳이죠. 근데 단독택이죠. 근데 여러 사람 살아도. 그러나 여기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3번이고 17번 가시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률상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이다. 틀린 것은 최근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법이 완전 100% 개정됐어요. 완전히 전면 개정된 걸로 한 겁니다. 전면 개정되면서 옛날에는 이 정비사업 종류가 6개나 있었어요. 전에는 정비사업 종류가 6개나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정비사업 종류가 3개밖에 없죠. 뭡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 이렇게 3개밖에 없습니다. 모두 3개밖에 없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전에는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그랬어요. 6개 있으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3개로 변하면서 다 뭐다 그냥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다음 또 하나 주거 환경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그렇지 않고 그냥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변했습니다. 3개밖에 없어요, 이제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시군자 선생님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 선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100인 이하일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번 맞고. 2번 시장 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사업 시행자는 추천반자를 시공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추천반자를 시공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 군수등이나 직접 정비사업을 할 때, 시장 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할 때는 조합이 없어요. 조합이 없으니까 누가 이 의사소통하냐면 거기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 소유자하고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조합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들이 추천하는 자를 갖다가 시공자를 선정하라는 뜻이고, 말씀 나지 않게. 세 번째, 원적으로 조합은 언제 시공자 선정하느냐? 조합설 인가받은 다음에. 원적으로 조합은 조합설이 인가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수의계약은 어떤 경우냐? 가로열고 2번 이상 경제입찰을 했는데 유찰됐다. 그때는 할 수 없이 수의계약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조건 수의계약이 아니라 2회 이상 경제입찰이 안 되면 수의계약하는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도 맞고요. 네 번째,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통하지 아니하고 재개발 사업하는 경우는 사업 시행자 정고시 후 계약에 따라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되는데, 요 4번은 말이죠. 깊은 뜻이 있어요. 이거 좀 설명드려야 됩니다. 4번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누차 얘기했다시피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이제는 정비사업이 몇 개밖에 없다? 3개밖에 없는 거예요. 뭐하고? 주거환경 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이 용어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용어들이 나오면 두 가지 쓸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조합 얘기입니다. 요건 조합이 없어요. 자, 조합 얘기합시다. 조합. 이건 시장 군수등이나 혹은 지정개발자 하기 때문에 조합이 없습니다. 근데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뭡니까? 이 문제는 재개발 사업이죠. 거기 4번.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 재개발 사업 말이죠. 조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니까. 재개발 사업은 세모예요. 조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보니까 요 없는 경우는 누가냐? 조합이 있으면 조합이 하면 돼. 이건 조합이 하면 되죠. 조합이 시행하면 되는데 조합이 안 할 때는 누가 하느냐? 이건 토지등 소유자입니다. 토지등 소유자가 하게 되는데 왜 이걸 토지등 소유자 하냐? 조합이 없느냐? 그 사람 조합원 수가 몇 명 이내일 때냐면 조합원 수가 20인 이내일 때. 조합원 수가 20인일 때입니다. 즉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 이내가 아니라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는 조합 안 만들고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합니다. 자, 이런데 여기 만약에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할 때는 언제 시공자 선정하냐?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할 때는 몇 번처럼 동그라미 2번, 3번처럼 하면 돼요.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할 때는 동그라미 3번처럼 조합설 인가한 다음에 조합총회에서 경제입찰 수의계약으로 하면 되는데, 다만 4번처럼 동그라미 4번이다. 조합으로 하지 않고 재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하지 않고 재개발 이거 그럼 누가 하게 되겠습니까? 토지등 소유자가 하게 되겠죠. 이때 토지등 소유자는 몇 명 미만이고 20 미만일 때. 이럴 때는 언제 이 시공자를 선정하느냐? 여기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후가 아니라 사업 시행계 인가받은 후. 사업 시행계 인가받습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후가 아니라 사업 시행계 인가받은 후. 이럴 때는 얘가 할 때는 어떻다고요? 언제 시공자 선정한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받은 후. 인가받은 후입니다.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5번. 사업 시행자는 규정에 따라서 선정된 시공자가 공사계획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철공사, 특별히 거기 성면, 조사, 해체, 포함 이런 관한 사항을 철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된다. 예, 맞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면 이걸 철거할 때는 건축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죠? 성면 철거할 때는 일단 무너뜨리고 성면을 출현하는 겁니까? 성면부터 출현하고 철거하는 겁니까?
성면부터 일단 빼놓고 나중에 추가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은. 이어서 18번 가시겠습니다. 도시 재정비의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옳지 않은 것은 이 도시 재정비의 촉진법은 한 문제 나오죠. 이것은 앞에 배웠던 도시 및 주거환경지원법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법이 바로 도시 재정비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고 이 재개발 같은 거, 재건축 같은 거, 주거환경 이런 걸 빨리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촉진 지역, 촉진 지구 뭐 이런 등이 되겠죠. 보겠습니다. 촉진 구역, 촉진 지구 같은 거 되겠습니다. 첫째, 옳지 않은 거 보러 있죠. 용어정입니다. 1번.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 촉진구역의 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존치 유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그 뭐냐면 별로 이렇게 막 개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존치관리구역은 개발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구역이 바로 뭐다? 존치관리구역입니다. 맞고 2번. 시도의사 또는 대도의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 조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등 분야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누가? 시도의사, 대도의장이. 시도의사, 대도의장이 총괄계획가를 위촉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좋은 학교 유치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유치한다. 균형 발전을 해서 강남의 학교하고 강북의 학교하고 이게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좋은 학교, 사립학교, 뭐 과학고등학교, 외국고등학교 등등을 좋은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학교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와야 되죠? 땅이 대지가 있어야 되죠. 학교 교지. 교지를 갖다가 아주 염가로 제공하거나 좋은 조건에 제공하는 거. 그럼 좋은 학교가 온단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그 밖의 재산을 공유지산법 및 물품관리법 및 관계법에 불구하고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에게 좋은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도 있다. 좋은 조건으로. 그때 그 임대기간은 땅 임대기간은 교지 임대기간은 50년에서 대통령 정하는데 50년이고 또 연장할 수도 있어요. 갱신을 또 50년까지 최고 100년까지 땅을 갖다가 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재정비 촉진계획에 따라서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빼놓고는 누가 부담한다?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사업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다섯 번째, 왜 틀리는가 봅시다. 사업 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 이익을 주장해서 해당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 보면서 대통령령 전환 비율을 임대주로 공급해야 되며 뭐냐면 이제 이거 사업 시행하면서 분양택만 하게 되면 사실상 세입자들은 그 분양택을 갖다가 살 돈이 없어요. 혹시 뭐 분양권도 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세입자 주거안정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얼마 범위냐 거기 75% 범위에서 대통령의 전후 비율 이상을 갖다가 임대택을 지어야 되는데 임대택을 많이 지라는 뜻인데 이 경우 건설되는 임대택 중에서 주거전용 면적의 85% 이하의 비율은 50% 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가 85 이하,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표수 30평 이하가 50% 이하가 된다. 반 이하가 된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적은 그 임대아파트가 어떻다고요? 50% 이하만 짓거라. 그 전체 임대축에서 85% 이하가 50%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85% 초과되는 거, 32평이 넘는 것들은 50% 이상 지라는 얘기가 되는데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것이 뭐가 틀리냐? 이 경우 건설되는 임대택 중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입니다.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비율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85 초과하는 것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50% 이하야 된다. 85 초과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문제는 약간 깐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9번입니다. 화재 예방, 수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수방시설 중에서 경보설비에 해당하지 않은 것. 나머지는 경보설비인데 2번에 스프링클러 설비 있죠. 스프링클러 설비. 요거는
뭐 해석하냐? 거기 소화 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해답은 답은 2번 맞습니다. 2번 맞는데 이번에 그 소화 설비가 거기 소화 설비 그대로 맞습니다. 소화 설비를 하면 되겠네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건 뭐 하냐면 2번의 스프링클러 설비는 소화 설비입니다. 그러므로 경부 설비가 아니라 답은 2번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전에는 이 법상 피난 설비가 있었어요. 피난 설비. 피난 설비가 이제 최근에 뭐로 변했냐면 주의하세요. 이제는 피난 설비가 최고로 뭐로 변했냐? 피난 구조 설비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종전에 피난 설비가 지금은 피난 구조 설비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 설비는 그대로 똑같고요. 그래서 19번 답은 소화 설비, 2번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소화 설비이기 때문에 답이 되겠고 경고 설비가 아니니까. 다만 참고적으로 종전에 소방시설 중에서 피난 설비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뭐라고 한다고? 피난 구조 설비라고 하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번입니다. 수방규범법 영상 내용이다. 틀린 것은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이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다. 여기서 불피우거나 예막탄 터뜨린다. 이럴 때는 거기 시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누구한테 미리 신고해야 됩니까? 불난지 오인하니까 수방법원장 또는 수방수장에게 신고한다. 맞고요. 2번 한국수방안전원은 수방규범법에서 규정된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주의한다. 맞는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2번 맞습니다. 근데 주의하시기 위해 뭘 주의해야 되냐? 전에는 이게 소방안전협회였어요. 소방안전협회일 때는 민법 중 사단법인을 주의했는데 이제는 소방안전협회가 뭐로 변했냐? 소방안전으로 변하면서 민법 중 재단법인을 주장합니다. 주의하세요. 재단법인 맞습니다. 사단법인 아닙니다. 민법 중 사단법인이 아니라 민법 중 재단법인입니다. 세 번째, 소방시설, 소방용시설 또는 출동로가 있는 지역은 화재 경계지구 지정 대상이다. 화재 경계지구는 누가 정하냐? 시 도의사가 정합니다. 다만 소방시설, 소방용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입니다. 없는 지역이 바로 화재 경계지구고 누가 정한다고요? 시 도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드렸습니다. 있는 지역이 아니라 없는 지역입니다. 네 번째,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선박은 말이죠. 선박버스는 선박으로서 묶어놓은 거. 묶어놓은 것만이 바로 뭐다? 소방대상물이지. 항구에 묶어두면 소방대상물이지. 운항중인 거, 항해 중인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항해 중인 건 해당되지 맞습니다. 정박되어 있는 것만 대상입니다. 다섯 번째, 취재 인력 등 보도물을 종사하는 자는 소방활동구에 출입할 수 있다. 소방활동구에 뭐냐면 불났을 때 이렇게 쳐놓고 못 들어가는 데가 소방활동구에 누가 이거 소방활동구를 갖다가 정하느냐? 소방대장이 정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 신문기자라든가 무슨 방송 보도 인력들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다만 이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또 간호사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뭐다 의사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출동로가 없는 지역일 때 화재 경계지구 대상이죠. 이어서 21번. 전기사업법상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른 건 다 읽어보시고요. 다 맞는 건데 좀 어렵게 해놨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건 다 맞는데 읽어보시고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특별히 거기 3번은 꼭 아셔야 됩니다. 3번 뭐냐. 산업통상자무장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하고 공부하느냐. 2년 단위고 맞습니다. 원래 우리가 기본계획 그러면 3년, 5년, 10년 막 나가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여기는 2년입니다. 3번의 답은 2년, 이거 2년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세요. 전력수급 기본계획 누가 세운다? 산업통상자문이다. 몇 년이다? 2년. 맞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다 맞지만 특별히 3번이 중요합니다. 요즘 이 전력기본계획 잘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뜨거워질 텐데 과연 이게 만약에 원자 원자 발전소 그게 핵발전소가 없으면 어떡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냐 이것도 굉장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는 기본계획 세울 때 기본계획 2년 단위가 누가 세운다고요? 산업통상자문 맞는 얘기지만 중요한 거라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5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전기위원회가 제정을 했다. 어떤 그 판정을 내린 겁니다. 이 다툼에 대해서. 이때 제정 내용에 대해서 제정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됐다. 그러면은
몇 개월 이내에 다른 당사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되지 않거나 또는 소송이 취하됐으면 그 재정서 내용과 똑같이 합의가 된 걸로 보느냐 그 뜻이죠. 그게 6개월이 아닙니다. 6개월이 아니라 60일입니다. 60일 이내, 6개월이 아니라 6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1번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1번은 좀 어렵게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렵게 낸 겁니다. 왜냐면 다 이렇게 만만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선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도 선어 문제가 좀 엉뚱한 거나 좀 어렵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봤습니다. 22번입니다. 승강이설 안전관리법상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기본을 모르면 틀려요. 이거. 1번 승강이 검사는 완성검사, 정의검사, 긴급검사가 있으며 행정안전부장이 실시하는 검사반다. 물론 검사는 말이죠. 행정안전부장이 실시합니다. 정밀안전검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 검사 종류 3가지가 틀렸어요. 완성검사, 정의검사, 다음이 뭐냐? 긴급검사가 아니에요. 수시검사입니다. 수시검사. 그래서 1번이 틀렸다. 1번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거기 4번 보세요. 유지관리업자는 유지관리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승강이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 사본을 관할 시도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30일이 되기도 전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할 수 없어요. 미리 보험 가입해라 뜻입니다. 미리.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5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특별히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승강이 관리자는 중대한 사고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지체 없이 건물명, 소재지,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발생 시 이 피해 정도를 공단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3일 이내 건물명, 소재지, 고장 발생 장소, 고장 발생 시 고장 내용, 피해 내용 등 응급조치 내용을 공단에 알려야 된다. 자, 사실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 알게 될 때는 지체 없이 누구한테 거기 공단의 장에게 알려야 됩니다. 공단의 장에게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특별히 지체 없이 며칠 얘기합니까?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며칠 내? 3일 내 거기 알리도록 되어 있죠. 3일 내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알려야 되는데 밑에 특별히 며칠 내? 3일 내 거기 건물명, 소재지, 고장 발생 장소, 그 다음에 고장 발생 일시 이런 거. 고장 관련된 건 3일입니다. 고장과 관련된 내용은 3일 내 공단에 알려되고 사고와 관련된 건 지체 없이 알려야 됩니다. 사고는 지체 없이 공단의 장에게, 고장 등에 대한 내용은 3일 내에 알립니다. 누구한테? 공단. 여기 공단은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이에요.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23번 가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련 특별법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 법 이름을 좀 고쳐놓읍시다. 이게 이번에 문제를 낼 때 새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문제를 낸 겁니다. 이거 23번 문제는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집어냈는데 다만 그 법 이름을 미처 못 고쳤어요. 그 법 이름을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시설물의 법 이름을 2번 법 이름을 시설물의 안전 관련 특별법 그러지 말고 시설물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제 금전부터 이렇게 법인이 변했기 때문에 법 이름을 이렇게 법령상 이렇게 하고 문제를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한 특별 법령상 이렇게 문제 지문을 고쳐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문제 내용은 제가 이번에 새로 개정된 내용으로 이걸 다시 개조해서 문제를 넣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틀린 거. 21층 이상 공동택은 2종 시설물이다.
1번은 맞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뭔 소리냐 하니까, 16층 이상 16층 이상 있죠? 16층 이상 공동택은 무조건 2종 근린생활시입니다. 16층 이상 공동택은 무조건 2종 근린생활시입니다. 죄송합니다. 2종 시설물입니다. 뭔 소리냐면은 공동택은 16층 이상일 때 2종 시설물이고 만약에 3층이다, 4층이다, 1종이 없습니다. 결론을 얘기합니다. 공동택은 1종 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럼 몇 종만이냐? 2종인데 2종도 몇 층 이상일 때? 16층 이상일 때 2종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동택이 40층이다. 이건 뭐다? 2종 시설물입니다. 반면에 일반 빌딩은 16층 이상은 2종인데 21층 이상은 1종입니다. 만약에 빌딩이 40층짜리다. 빌딩이 40층짜리는 21층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1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40층이다. 그거는 2종입니다. 왜? 1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빌딩은 16층 이상일 때는 2종이고 21층 이상일 때는 1종입니다. 공동택은 16층 이상일 때는 무조건 다 뭐다? 2종이고 1종이 없습니다. 1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21층인 공동택은 2종이다. 맞습니다. 만약 이것이 일반 빌딩은 1종이 되겠죠. 두 번째,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중 제1종 시설물의 경우에는 최초로 정밀한 실시할 때 제2종 시설물의 경우는 하자 담보증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실시하는 정밀 안전형 실시할 때 실시한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갖다가 구성한 겁니다. 새로 개정됐는데 굉장히 어렵게 구성해 본 겁니다. 그러나 답은 쉽게 제가 찾도록 해놨어요. 세 번째, 원칙적으로 안전단 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됐다. 일단 2년이 지나지 않을 때는 등록할 수 없다. 이것도 맞습니다. 취소 2년입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비교적 어렵지만 그래도 답은 쉽게 줬습니다. 4번이 왜냐하면 이게 옛날 말로 거기 지침이거든요. 지침. 즉, 이 지침을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죠. 보겠습니다. 시도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유지관리 성능평가 지침을 작성하고 관보에 고시하는데, 자, 요거 누구냐? 시도의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4번이요. 혹시 2번 같은 건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이거 4번은 꼭 아셔야 돼요. 4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이 지침 만든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시도의사는 뭐냐? 안전진단 전문가 등록받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가 등록은 시도의사한테 받고 이 지침은 누가 만들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답은 4번 중요합니다. 이거. 다음 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소위 공단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 법 빼놓고 또 공공기관 운영법 빼놓고 뭐다? 민법 중 재단법입니다. 재단법인.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다. 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답은 그래도 4번 찍을 줄 알아야 돼. 이런 거냐. 지침은 맨날 우리 강조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마지막 24번입니다. 객관식. 옳지 않은 건 다 맞는데 거기 4번에 공용 부분에 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통상 집회 결의라고요? 공용 부분 변경은 43입니다. 4분의 3입니다. 공용 부분에 관한 변경은 해설과 같이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결의, 소위 4분의 3입니다. 4분의 3. 그래서 과반수가 아니라 4분의 4번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다. 이 통상 집회 결의는 4분의 3입니다. 죄송합니다. 통상 집회 결의는 과반수를 얘기하네. 과반수. 통상 집회 결의는 과반수를 얘기하는데 과반수가 아니라 얼마라고요?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다 맞게 되겠습니다. 예,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5번. 특별히 1번, 2번 중요하죠. 1번, 2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객관식 문제는 풀렸고요. 주관식 문제는 간단히 보겠습니다. 답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히. 몇 번부터 나가냐 하니까 49번부터가 바로 주택관리관계법규 주관식 문제입니다. 몇 문제가 등장하냐? 16문제가 등장합니다. 같은 실무도 16문제가 등장하죠. 자, 보겠습니다. 국민대 규모죠. 49번.
국민특기면은 보통 85점부터 이하죠. 다만 예외적으로 얼마 이하 되는 경우가 있다? 100점부터 이하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앞에는 85, 뒤에는 100이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뭐냐면 주민공동시설입니다. 주택건설 기준상 주민공동시설인데 100세대 이상일 때 주민공동시설 들어가는데 면적 계산하는 방법이죠. 일단은 몇 세대 이상 몇 세대 미만일 때, 몇 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일 때는 얼마씩 더해간다? 2.5씩. 앞에 뭐가 되냐면 100이 들어가야 돼. 100. 앞에 100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1000세대 이상은 어떻게 하냐? 500에다가 매 세대당 얼마씩 더할까요? 2씩 들어갑니다. 2. 그래서 앞에는 100, 뒤에는 2가 되겠습니다. 앞에는 100, 뒤에는 2가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주택조합원 수죠. 주택건설 예정세수의 얼마입니까? 50% 이상이죠. 50 집어넣고 다만 몇 명 이상 돼야 됩니까? 20명, 20. 근데 다만 리모델링 택조합은 그러하지 않죠. 리모델링 택조합은 제외합니다. 리모델링 택조합은 이 조합원 수에 걸리지 않아요. 52번. 동대표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인데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로 쓰라고 했죠. 일단 1번 실형선고 받았어요. 실형선고는 몇 년 지나야 되죠? 2년 지나야 되고. 두 번째 사퇴했으면 1년이고 밀려서 사퇴했으면 2년이고 해임되면 2년입니다. 그래서 공통용어는 둘 다 숫자 2가 되겠습니다. 2. 53번. 공동시설 위탁경영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는데 어려운 문제 한번 넣어봤습니다. 위탁경영할 때 일단은 거기 밑에 동의요건 보면은 입대 의결이나 또는 입자등의 10분의 1 이상 요청합니다. 입자등 얼마 요청이라고? 10분의 1 이상 요청이고 입대 의결인데 이래가지고 얼마 더위 받나? 과반수입니다. 과반. 그래서 앞에는 과반수, 뒤에는 10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53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54번입니다. 이건 꼭 아셔야 되죠. 민간 임대주택법상 임대를 올리는 거. 여기 임대료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 임대보증금하고 월 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올릴 때 5%, 연 5% 범위입니다. 5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5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꼭 외우셔야 돼요. 공공주택특별법상의 임대 의무기간이죠. 연금임대 얼마? 50년. 국민임대 30년. 장기전세 20년. 그래서 앞에는 30, 뒤에는 20 주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56번입니다. 소위 말해서 공작물 신고죠. 공작물은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특별, 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지휘자, 구원수, 그렇게 신고하는데 그 높이를 갖다 물어보고 있죠. 옹벽 담장 몇 미터죠? 2m 넘는 2. 그 다음에 굴뚝, 장식탑은 몇 미터죠? 6m, 6m 넘는. 그래서 앞에는 2, 뒤에는 6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7번입니다. 건축법이네요. 특별 자치시장 등은 건축법에 따라서 가설 건축물 존치가 만료 며칠 전까지 가건물의 그 건축주에게 존치기간이 언제 만료됩니다. 또 연장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걸 알려줍니까? 30일 전까지. 30. 이어서 두 번째 철거다. 철거는 며칠 전에 신고 제출합니까? 3일 전. 철거 3일 전에 신고 제출하죠. 3일. 그래서 30. 3. 그래서 앞에는 30, 뒤에는 3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8번입니다. 건축법상 구조안전하는 기능 가지고 설계 거기 설계자로부터 확인받아 가지고 허가제 제출하는 거죠. 들어갈 숫자죠. 보통 몇 층입니까? 층수가 2층이죠. 다음 목조는 얼마입니까? 거기 목조는 3층이죠. 그 다음에 연면적 얼마입니까? 200. 목조는 얼마입니까? 500이죠. 이거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이 개정된 거예요. 이거 개정된 걸로 새로 만든 겁니다. 이거 작년하고 다릅니다. 최근에 개정된 걸로 다시 만든 구성한 겁니다. 밑에. 그래서 앞에는 2층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200이고 괄호 500이고 밑에 높이 몇 미터? 13m죠. 처음에는 9m. 그래서 높이 13. 그래서 앞에는 2, 뒤에는 13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지원법에서 용어정의입니다. 놀이터, 마을회관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공동 이용시설. 공동 사용시설이 아닙니다. 공동 이용시설. 이렇게 공동 이용시설. 60번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화물질 있으면 쌓아놓는 방법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안 되고 또 너무 높아도 안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2번에 기억 품명별로 구분해 써야 된다. 왜? 이 섞이면 막 터질 수가 있으니까 이 변환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따로 떨어뜨려야 되고. 두 번째 높이는 몇 미터 이하다? 10m 이하입니다. 10. 그 다음에 디귿 그 쌓는 간격을 둬야 돼요. 얼마 이상 간격이다? 1m 이상. 1m 이상. 그래서 앞에는 10, 뒤에는 1이 되겠습니다. 61번. 소방공무원 몇 년 이상 근무하면 특급 안전관리 선임 대상일까요? 20년.
또 1급은 몇 년? 7년. 앞에는 20, 뒤는 7이 되겠습니다. 경력이 있으면 20년 이상 근무한 분은 특급 될 수가 있고 7년 이상 근무하면 1급이 될 수 있죠. 소방관 자격 대상. 이어서 62번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련 특별법상 내용이다. 가론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관리체는 시설물의 하자 담보 침해한 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무엇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이게 뭐냐면 유명한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정밀안전정입니다. 여기 객관식도 잘 나와요. 이거 정밀안전정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63번 승강기사 안전관리법입니다. 숫자 쓰시오. 이게 뭐냐면 이제 거기 자체점검이죠. 그래서 이 관리체가 죄송합니다. 이건 자체점검이 아니라 재검사 검사 연기를 얘기하고 있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거기 아래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발수사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을 때까지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재검사 연기반자는 연기 사유가 없어지면 며칠 내에 다시 신청이 되냐 그 얘기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네. 5일입니다. 5일.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64번입니다. 전기사업법령상 사용전 검사, 사용전 점검이다. 사용전 검사 대상하고 사용전 점검은 다른 거예요. 사용전 검사, 사용전 점검은 각각 다르죠. 원반 다른 겁니다. 1번 사용전 검사를 받은 자는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해야 됩니다. 사용전 점검 받은 자는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체에 제출한다. 그래서 검사는 사용전 검사는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은 3일 전까지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 여기 안전공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얘기합니다. 좀 어렵죠? 약간 지역적인 문제를 냈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도 내야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관식 문제도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몇 문제 좀 까다로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회 모의고사를 상세하게 해설해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지만 그래도 좀 깐깐한 문제가 한 4-5문제 정도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